원은 원래가 고려시대에 크게 융성했다. 원은 절이 들어앉아 있는 산길의 입구에 위치했었다. 그래서 절을 찾는 사람들의 길잡이 구실을 했던 것이다. 불교가 국민적 신앙이었던 고려 왕조였고 보니 원이 발달했을 만도 했다. 스님들은 한 절에만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들은 이 절 저 절을 유랑해 온 것이다. 그래야만 수양이 된다고 했다. 나리, 어찌하여 그렇게도 샅샅이 주막거리를 훑습니까요? 좋은 복루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헤헤, 수인놈이 보기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요. 그 을련인가 하는 여인을 찾고 있는 눈치입니다요. 애끼 어리석은 놈, 어찌 어른을 놀려먹으려 드느냐? 그렇지 않사옵니까요? 염려 마옵소서. 이놈이 그 여인을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요. 어떻게? 그 여인에도 날씨가 따뜻하고 사람 살기에 좋은 여기 남쪽 지방으로 내려왔을 것입니다요. 이놈이 두 눈을 화등장만 하게 뜨고서 그 여인을 찾아내고야 말겠습니다요. 고연놈. 정호는 이상스런 토막 발음만을 토할 뿐 다른 말은 없었다. 어쩌면 한돌이가 하는 말이 다 맞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리, 소인놈의 생각으로는 그 여인네가 어쩌면 들병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옵니다요. 전번 함경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한 여인네가 우리 조선 땅에서 그렇게 떠돌이가 되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란 그것 말고 또 무엇이 있겠사옵니까요? 또 그래야만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길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요? 소인놈의 생각으로는 그 여인이 들병이가 되었다고 한들 그 여인은 여자의 정조 같은 것을 그리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하다는 느낌이 옵니다요. 경흥고을의 남문에서 그 여자가 보여준 행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요. 사람에게서 생명을 제외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얼마든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판단을 그 여자는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요. 그 여자의 생각이 옳은지도 모르지요. 갑자기 정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말이 없었다. 아니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고귀한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 그것을 위해 자신의 정조와 생명을 희생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정호는 갑자기 주막집으로 한돌이를 끌고 들어갔다. 아무래도 복루방으로 들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었다. 그야말로 주막집에서 막걸리를 한잔하고자 했다. 아하, 나리께서 탁주를 드시는 것을 이놈은 처음 보았습니다요. 소인놈에게도 한 잔 주옵소서. 물론이다. 그래, 전자문을 배워보니까 기분은 어떠냐?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요. 소인놈도 글자를 익혀서 나리께서 읽으시는 서책들을 쓱쓱 읽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나 좋아서 잠이 제대로 오지를 않습니다요. 정우와 한돌이는 탁배기 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술을 마셔댔다. 누가 봐도 그들은 주종의 관계였으나 얼핏 보면 마치 친구처럼 보였다. 그들은 그만큼 허물이 없었던 것이다. 정우는 그날 밤 꽤 술잔을 비워댔다. 그런 법이 없는 그였다. 그가 무슨 말 못할 사연을 가슴에 묻어두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1년도 더 전에 한양의 약현을 떠난 그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기까지 자신이 만나고 헤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들은 다들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알 수 없었다. 중주 주막거리의 복루방에서 하룻밤을 새운 그들은 이튿날 이른 새벽에 단양행 배에 몸을 실었다. 배의 속력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 이제부터는 한강의 상류라고 할 수 있었다. 상류로 올수록 물살이 세워져서 소항하는 배들이 애를 먹는 것이다. 그나마 이 정도의 배가 여기까지 소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부터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나리, 물살이 참으로 세차졌습니다요. 나리, 한강은 어디에서 발원하나이까? 그리고 낙동강은요? 글쎄다. 이번 길은 바로 그 점을 확인해 보려는 것이지만 내 생각에 한강은 오대산에서 발원하고 낙동강은 태백산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들림이 없을 것이다. 여기 우리 우측에 검게 들어서 있는 산악이 바로 백두대간이다. 이 백두대간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는 한강이 서쪽으로 흐르고 남쪽에서는 낙동강이 서쪽으로 흐른다. 그러다가 조령 근처에서 한강은 북향을 하게 되고 낙동강은 남향을 하게 된다.
그것은 달천강과 영강으로 거의 20리를 사이에 두고 만나지 못하게 된다. 조령에서 한강 쪽으로는 달천강이, 낙동강 쪽으로 영강이 흘러든다는 뜻이다. 자, 일단 단양까지 가보자꾸나. 그러고 나서 중령을 넘어보자. 그러면 신비스러운 우리 조선의 대동맥도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얼마쯤 지나 배는 환강 입구에 닿았다. 환강은 백두대간의 월악산에서 한강 쪽으로 흘러드는 월천이 입수되는 지점을 가리킨다. 동악산의 고산상터가 멀리서도 시야에 잡혔다. 월악산의 풍치가 그렇게도 뛰어나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는 수밖에 없었다. 배가 청풍나루에 도착했을 때 해가 서산에 기울고 있었다. 청풍에서는 강을 건너서 강원도의 제천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거리는 30리 정도였다. 중주에서 청풍까지는 70리를 넘지 않았다. 그 거리를 배를 타고 왔는데도 하루해가 걸린 것이다. 그만큼 물살이 세기 때문이었다. 청풍의 주막거리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이튿날 다시금 단양행 배에 몸을 실었다. 배편은 아주 좋았다. 한양으로 물산을 실어 날랐던 배들이 오대산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약초나 목재, 감자, 고산식물, 광물, 고구마, 채소, 배와 명주 등을 실어 날랐던 배들이었다. 그 중에는 수출 실어 나르는 배들도 있었고 경기도 광주의 분원으로 흙과 장작을 실어 날랐던 배들도 있었다. 아침에 청풍나루터로 나갔더니 사람들이 선원 모여 있었다. 공기가 기가 찰 정도로 깨끗했다. 강물은 그대로 퍼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했다. 그래도 관광객이 있었다.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기근이 들어 죽을 지경인데도 단양팔경을 보러 간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들 승선을 했다. 한강물은 너무나 깨끗했다. 바람도 불지 않았다. 과연 그 유명한 단양팔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한나절을 달려 오후 늦게야 단양에 닿았다. 물살이 세니 소항이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날이 단양팔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오냐, 내 말을 잘 듣거라. 다른 사람들도 다들 정우이에게 귀를 기울였다. 그가 범상찮게 생긴 데다가 벌써부터 지필묵을 가지고 산수와 지리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제일 먼저 강의 좌측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옥순봉입니다. 죽순 같은 봉우리들이 우뚝우뚝 솟아있다 하여 옥순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퇴계 선생도 단양 군수로 오셨다가 옥순봉을 단양의 문이라 각자 하셨다고들 합니다. 그 뒤가 거북같이 생긴 바위라 해서 구단봉이라 합니다. 그리고 저기 단양 읍내에서 불과 한 10리 거리에 있는 하서남, 30리 지점의 중서남, 상서남 등이 있습니다. 너무나 장엄하고 아름다운 바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서남 뒤쪽으로 사이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읍을 지나 한강을 타고 한 20여리 더 가면 너무나 유명한 도담산봉과 성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경관을 단양팔경이라 하옵니다. 여보시오, 젊은 선비 양반, 단양에는 단양 제2팔경이란 것도 있다고 합디다. 한번 설명해보. 네,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죠. 단양의 경관이 하도 많아서 팔경으로만 묶어놓고 보니 볼만한 경관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 단양팔경이란 것을 만들어냈습죠. 중령폭포, 칠성암, 가을철 단풍이 특히 아름다운 북벽, 소백산맥 중에 솟은 봉우리와 계곡이 너무나 잘 어우러져 있는 구봉팔문, 계절 따라 변모하는 금수산, 온달장군이 최후를 맞았다는 온달성, 길이 약 6,600자의 자연굴 천장에 통열이 있어서 햇빛이 반사하는 일광굴, 전태만상의 절경을 이루는 고수동물 등을 말합니다. 그럼 단양팔경이 아니라 단양 16경이라 해야겠구만. 연세가 높아 보이는 노인 한 분이 벌써 경탄을 했다. 날이 단양 16경을 다 돌아볼 작정이신지요? 물론이다. 내가 뛰어난 경관을 보고 찬탄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특징과 위치 등을 지도에 정확히 표시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두 발로 걸어서 둘러보아야 하느니라. 단양에서 하룻밤을 지낸 정원은 뗏목을 하나 사들여서 직접 한강 상류의 탐사에 나섰다. 단양을 넘어서는 더는 소항할 수 없었다.
물살이 세차고 하상이 높아져서 배가 뜨지를 않았다. 그럴 경우 정호는 뗏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영월까지는 뗏목을 이용하고 영월서부터는 도보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한강의 원류를 정확하게 캐보고자 했다. 한강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있었으나 역시 남한강이 원류였다. 이튿날 정호는 단양 16경을 대략 훑어보았다. 경치의 황홀감이 문제가 아니었다. 정호에게는 그것들의 정확한 위치가 더 문제였다. 그 다음날 정호는 뗏목을 빌려 타고 한강 상류 답사에 나섰다. 그는 단양 하진 나루터에서 뗏목을 띄웠다. 곧이어 상진 나루를 지났고 이어 도담을 지나 영tun으로 빠지는 나루터까지 왔다. 소백산이 산자락에 자리 잡은 산악의 고을인 영춘은 아름답기가 그림 같았다. 석벽을 지나 계속 소항을 했다. 왼편으로 태화산을 끼고 저 멀리 영월고을이 보였다. 우측으로 길을 잡아 돌렸다. 정선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단양에서 영월까지는 100길로 80리는 좋게 되는 듯 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져서 더 갈 수 없었다. 정호는 영월나루에 배를 묶고 하선했다. 그는 영월 주먹거리로 가서 복로방으로 들었다. 산세가 험한 탓으로 쳐다보이는 하늘이 좁아 보였다. 조선의 남쪽 땅은 북쪽의 그것에 비해 산이 적다고는 하지만 높이만 조금 낮을 뿐 험하기로는 별 차이가 없는 듯 했다. 조선은 원래가 산악의 나라였다. 이튿날 다시 출발했다. 영월에서 정선까지는 90리 물길이었다. 물살이 세차서 소항이 거의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충분히 하룻길 항해였다. 정호와 한두리는 정선 고을에서 역시 하룻밤을 잤다. 이튿날 물길을 따라 다시 출발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뗏목마저 벌어야만 했다. 뗏목조차도 탈 수가 없게 되었다. 강은 어느 사이 도랑으로 변해 있었다. 강은 오른쪽으로 대관령을 지나고 있었고 왼편으로는 금강연을 지나고 있었다. 다시 강은 두 갈래로 갈라졌다. 다시 오른쪽으로 올라갔다. 바로 오대산 사고가 있는 산 밑이었다. 거기에서 강은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호는 자신이 답사한 한강의 원류를 지편 위에다가 상세하게 기입했다. 그의 전신에서는 땀이 물처럼 흘렀다. 날이 이제 좀 쉬시지요? 뭐냐? 한강은 이제 그 꼬리가 샅샅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요. 그런 셈이다. 낙동강의 원료도 정확하게 밝힐 참이다. 정호와 한두리는 밥을 해먹고 천천히 회항하기 시작했다. 단양에서 하룻밤을 지새운 그들은 이튿날 중령을 넘기 위해 길을 떠났다. 중령폭포가 환상의 비단처럼 아득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다 같은 폭포인데 어쩌면 저렇게도 찬란할 수가 있으며 휘늘어질 수가 있단 말인가. 정말로 구름도 쉬어넘는 중령고개였다. 날이 이 고개를 넘으면 어떤 고을이 있사옵니까요? 그래, 바로 풍기고을이 있다. 그리고 수능과 부석, 그리고 영주고을이 있느니라. 그리고 그 아래로는 안동고을이 있지. 그러니까 안동, 영주 사람들이 바로 이 중령고개를 넘어와서는 배를 타고 한양으로 향했군입쇼? 바로 그렇다. 그러나 지금은 안동 사람들이 이 중령고개를 이용하지 않고 안동에서 직접 배를 타고 상주까지 와서 거기서 김천으로 빠져 추풍령으로 해서 한양으로 오는 경우가 더 흔하다. 요사이는 여기 중령은 장사꾼이나 우마가 다니는 길로 그 신세가 바뀌어져 버렸다. 오다가 보았겠지만 한강 상류의 물길이 너무 험하다는 이유도 없지 않다. 날이 이 험한 세상에 이렇게 높은 고개를 단둘이서 넘는다는 것이 왠지 무섭습니다요. 하기야 그렇기는 하지만 어쩌겠느냐. 갈 길이 바쁜걸. 우리야 도망치는 데는 이굴이 난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죽어라 도망을 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산손님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호랑이들이다. 여기가 소백산과 태백산의 중간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두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호선생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몸조심해야 하느니라. 최근까지도 여기 백두대간의 산악에서 호환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은 바가 있다. 인삼의 고장 풍기에서 하룻밤을 위한 정호는 발길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바빠도 수능 못 미쳐 있는 주세봉의 백운동 서원을 찾았다.
이 나라 유학의 대원조라 할 수 있는 안양을 배양하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멀리 소백산 줄기가 그 푸르름을 자랑하는 산자락에 그것은 자리 잡고 있었다. 정호는 영주에서 내성천을 건너고 태백산 줄기인 태자산을 넘어 예안 땅으로 내려갔다. 그가 대뜸 이 길을 택한 이유는 낙동강의 원류를 캐어보기 위해서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직접 탑사를 해보는 것만큼 더 정확한 방법은 없다. 사실 아직까지 낙동강의 원료가 어디에서부터 연원하고 있는지 정설이 없었다. 지도 제작자들이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 남의 말만을 듣고 지도를 제작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행정관청의 보고를 토대를 해서 지도를 제작하기 때문에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었다. 예안 땅은 눈 속에 파묻힌 것처럼 아늑한 산골 마을이었다. 태백산의 줄기인 태자산이 서북쪽으로 배면을 형성하고 있었고 동북쪽으로는 청량산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그 사이로 낙동강이 흐르고 있었다. 정호는 도보로 강가를 걸어 오르기 시작했다. 강폭이 좁고 물살이 세차서 뗏목을 이용할 수 없었다. 한나절을 걸어 오르니 청량산이 나타났다. 쉬지 않고 계속 걸어 올랐더니 소천 마을이 나왔다. 거의 강의 원류에 접근하고 있는 듯 했다. 강은 조그만 여울로 변해 있었다. 눈을 북쪽으로 드니 너무나 험한 소백산이 버티고 있었다. 그것은 온 마을을 가로막는 거대한 병풍과도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여울의 물줄기를 따라 계속 걸음을 옮겼다. 그것은 마치 수림의 동굴과도 같았다. 어떻게나 수림이 울창한지 물줄기를 잃어버리기가 십상이었다. 아니, 이리로 가면 황지로 가지 않는가? 황지란 데가 지독한 오지 마을인 모양입죠? 결국 정호는 낙동강이 황지 마을의 뒷산 바위 밑에서 연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야 말았다. 낙동강 700리가 바로 여기 이 바위 밑 웅덩이에서 시작하고 있군입쇼? 그렇다. 모든 것의 시작은 다들 그렇게 별것이 아니니라. 정호는 자신이 마치 소년의 몸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맑은 공기 탓이었다. 지금은 대단한 고산지대이다. 북조선의 개마고원 같은 고지대는 아니지만 태백산과 소백산으로 이어지는 남부 백두대간 고지대 안에는 자신이 있는 것이다. 그는 낙동강을 타고 안동으로 내려오는 길에 영양고을과 진보와 임화고을을 둘러보았다. 이 안의 첫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초가마을이 소담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 드디어 그는 안동고을에 이르렀다. 지금 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 여기 안동의 김씨들이다. 그래서일까? 안동은 알 수 없는 부티와 위엄을 가지고 있었다. 인근의 풍산고을과 하회 마을을 둘러보았다. 임진왜란의 영웅 서해 유성룡의 유적지이다. 풍산벌은 안동 김씨의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웅변했다. 저기 저렇게 넓은 들판에서 쏟아져 나오는 쌀들이 소바리에 얹혀 중령을 넘어가 단양에서 한양행 배에 실려지는 것이다. 안동의 주막거리에서 하룻밤을 지샌 정호는 한두리를 데리고 이튿날 안동나루를 건넜다. 의성고을 쪽으로 내려가 볼 참이었다. 그러나 영남의 대읍인 안동에서 역시 대읍인 의성고을로 가는 길이 없었다. 모든 길이 조령이나 유아령 쪽으로만 뚫려 있었다. 삼국시대나 고려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물동량을 가지고 있던 경주, 의성, 안동, 중령 간의 도로가 폐도화하고 만 것이다. 그 길은 이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었다. 모든 인마와 물산이 문경 및 유공역으로 모여들었다. 조령과 계림령, 위아령을 넘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도 않으면 상주, 문경 쪽으로 몰려들었다. 주풍령을 넘기 위해서였다. 조령과 계림령이 2000척에 가까운 높이를 가지고 있었으나 주풍령은 불과 600척의 높이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3분의 1도 되지 않은 높이였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풍령만 넘으면 일사천리로 천안, 수원으로 내달릴 수 있었던 것이다. 날이 길도 없는데 이 풀밭과 자갈밭을 걸어야 합니까요? 길이 없기는 왜 없어? 잘 살펴보면 폐도화된 길이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이 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다녔느니라. 이 길이 바로 안동과 경주를 이어주던 길이었다.
경주라 하오면 세계사 속에서도 그 유래가 드문 천년 사직의 수도였다. 과연 그런 희미한 길이 풀밭 속에 보이는 것 같사옵니다요. 남각산의 마령을 넘으니 벌써 의성고을이 저쯤 내려다 보였다. 날이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일단 난 길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기야 할까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요.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지. 하지만 100년을 단위로 해서 길은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하는 법이다. 100년이란 세월은 그렇게 짧지만은 않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한 정신이란 것이 있는 법이다. 그 정신에 따라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된다.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에는 군사문화가 아주 발달한 시대였다. 이 시대에는 아마도 경주, 중령길은 중요한 군사도로였을 것이다.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사람들은 살았던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좁은 조선반도 속에 삼국이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땅을 빼앗고 뺏기는 생존 경쟁이 치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군사도로의 특징은 생기기도 쉽지만 없어지기도 쉽다는 사실이다. 군사적으로 그 용도가 폐지되면 그 도로는 순식간에 폐도화되어 버린다는 사실이다. 고려 왕권이 들어서면서 삼국시대의 군사도로는 일순간에 재정비되었다. 송도를 중심으로 한 X형으로 재편성되었던 것이다.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의 도로나 부여와 공주를 중심으로 한 백제의 도로들은 순식간에 망각되어 갔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폐도화된 길이 바로 여기 중령 경주간 도로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전국적으로 백성의 물동량이 오히려 조선시대보다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고려인들이 불교의 심취에 있어서 절을 중심으로 깊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종교란 것이 인간을 대규모적으로 이동시키는데 지대한 구실을 하고 있음을 세계사 속에서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이란 것도 고려시대에 발생했으며 그 전성기를 누렸던 제도이다. 지금은 없어져 버린 지 오래되었다. 원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찰의 안내소인 셈이다. 큰 사찰로 들어가는 길목쯤에 그것은 건립되곤 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전기와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조정은 극도로 농업을 장려하였고 백성들의 잦은 이동은 영농의 폐가 된다고 생각하여 그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해줄 도로의 개발에 등한히 하였다. 후기에 와서야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백성들의 발끝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길이 트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날이 참으로 흥미가 진진하옵니다. 학문이란 어떤 세계인가 짐작을 할 만합니다요. 아서라, 그만두어라. 학문이란 무궁무진한 것이다. 아직 우리는 학문 운운할 계제가 되지 못한다. 의성고을에서 하룻밤을 지낸 정우와 한돌이는 경주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날이 안동에서 경주로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사옵니다요. 물론이다. 그것은 태백산에서 흘러내린 팔공산 줄기 탓이다. 이튿날 정우는 의흥, 신령, 영천을 지났다. 그는 드디어 경주를 앞에 두었다. 천년고도 경주도호부에 이르다. 신라천년의 역사가 지금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영일만에서 흘러내리는 형강이 기름진 안강평야를 이루면서 경주로의 진입을 막았다. 경주고을의 남쪽에는 울산만에서 흘러드는 태화강이 있어서 경주는 두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국을 취했다. 그런가 하면 경주의 동쪽에는 진산인 토암산이 버티고 있어서 거센 동해의 바람을 막아주었다. 정원은 형강을 나룻배로 건넜다. 그리고는 곧장 방향을 남으로 틀어 경주 분지를 외곽으로 한 바퀴 둘러보았다. 사라진 왕국의 천년 사직을 지켜온 경주의 지형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경주는 신라하대의 호백제 견훤의 침략을 받아 유린당한 이외에는 사실 천년 동안 적군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것을 정원은 어떤 지형의 탓도 있다고 생각했다. 경주고을의 서북쪽으로는 옥녀봉이 버티고 있었다. 옥녀봉은 김유신 장근묘의 진산이 되어 있기도 했다. 옥녀봉 아래로는 태종 물왕릉과 법홍왕릉과 진흥왕릉의 진산이 되어 있는 선두산이 버티고 있었다. 선두산은 높이가 1254척이나 되었다.
서남 방향으로는 망산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1536척이나 되는 남산과 1633척이나 되는 금오산이 버티고 있었다. 남산과 금오산은 경주와 신라의 불교 유적의 보고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산 전체가 하나의 절처럼 되어 있어서 굴구리 불상 등이 가득가득 들어차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동남쪽으로는 동산령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토암산이 시커멓게 버티고 있었다. 토암산의 높이는 자그마치 2458척이나 되었다. 그런가 하면 토암산 북쪽으로는 만호봉이 있었다. 이들 크고 작은 산들에서는 작은 지류가 흘러내려 현강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이러니 경주는 하나의 분지 속에 폭 쌓인 형상이었다. 북쪽으로는 현강이 흐르고 남쪽 저 멀리는 대화강이 흐르지 않는가. 경주를 함락시키기란 예사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천하무 요새 속에서 경주는 천년의 세월을 숨쉴 수 있었던 것이다. 정우는 한두리를 데리고 천천히 경주고을의 거리를 구경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있는 고분군들이 정확한 위치를 살폈다. 경주의 진산은 아무래도 토암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토암산은 경주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자니 경주는 자연적으로 그 정면이 서북 쪽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니까 경주는 반도의 동남쪽 한편 구석에 박혀 있지만 지형적으로 반도의 전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튿날 정호는 경주의 남산에도 올라가 보았다. 대단한 불교 유적지였다. 그것은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찰인 듯 했다. 불교를 전혀 숭상하지 않는 조선이었지만 역시 경주의 불교 유적이 대단한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듯 했다. 유적들은 잡초 속에 벌어져 있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사람의 통행이 금해져 있었고 유물에는 간단한 보호시설이 쳐져 있었다. 그러나 정호는 경주의 주먹거리로 내려와 복룻방으로 들면서 고도에 드리워져 있는 이 장술의 을시년스러운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복룻방에 사람을 들일 작정을 하지 않았다. 방이 없어요. 다른 데로 가보시구려. 아니,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안 주면 어디 가서 자라는 말씀이요. 사정이 그렇게 되었소이다. 어디 다른 데로 가보시구려. 다른 집도 마찬가지요. 국밥도 팔지 않으려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요? 이 양반은 당신 지금 어디서 오는 사람이요? 경주 사람이 아니요? 안동에서 오는 사람이에다. 경주 불국사 구경이 그렇게도 좋다고 해서 전립길을 쉬지 않고 찾아온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박대할 수가 있소? 길거리에 나가보시오. 사람 구경하기 어려울 거요. 그러니 말이요. 참 이상들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금 말이요. 저기 요 밑에 울산에 여역이 먼저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어이다. 지금 울산 부사가 백성들의 이동을 막고 여역이 번진 지역을 쌀이 울타리로 들어막아 격리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대구 가명에서 감사가 내려오고 있다 하오. 경주부에서는 부윤나리가 백성들의 이동을 금하는 명을 내렸소이다. 벌써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었다 하오. 태화강의 시체가 죽은 대구처럼 허옇게 떠있다 하오. 울산부에 그런 일이? 정호는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역은 무서운 전염병이다. 지금까지는 여역을 이길 구체적인 어떤 치료 방법을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지금까지는 어떤 전염병에도 구체적인 예방이나 치료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전염병이 왜 발생하는지조차도 불확실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러 실학자들의 노력으로 그것이 어떤 역기의 소행이거나 천형이 아니라는 사실만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도 다만 선진적인 의학자들의 것일 뿐 일반 백성들 중에는 여전히 어떤 역기의 소행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여역으로 희생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워낙 많으니 그 와중에 조선의 백성들과 의사들 그리고 관리들은 이 병은 병이 처음 발견된 지역과 그 주변 사람들을 발병 초기에 빨리 격리시키는 것이 희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터득한 단계에까지 와 있었다. 날이 여역이라고 하오면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 병이 아니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느니라.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언젠가 회령에 여역이 번져 5천 명이나 죽은 애가 있었는데
그것은 대단히 무서운 병인 것은 틀림이 없다. 나의 생각으로는 우물물을 함부로 먹지 말고 이 환자가 쓰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으며 그가 배설한 배설물을 즉각 땅에 파묻어야 한다. 그러면 그 병이 걸리지 않는다. 나리, 그 유명한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에는 여역에 어떻게 대처하라고 되어 있사옵니까요? 동의보감에는 여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몸을 깨끗이 하고 타인과의 만남을 피하고 수양하라고 되어 있느니라. 정다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사옵니까요? 다산의 마과 회통에는 어역에 대한 언급은 없다. 8권이나 되는 이 책은 여역 못지않게 조선 백성의 생명을 앗아가는 홍역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느니라. 나리, 그러면 우리는 울산고를 비켜가면 되지 않겠습니까요? 그럴 수는 없다. 울산이 없었으면 신라천년에서도 경주도 없었다. 그런데 어찌 울산을 비켜갈 수 있으리? 아이고 매나리, 그러면 벌써 사망자가 5,000명이 넘어 태화강의 시체가 허옇게 떠있는데도 울산의 지세를 살피러 들어간단 말이오니까? 물론이다. 그래도 울산은 역시 아름다운 항구이다. 울산을 빠뜨린다면 참다한 지도가 될 수 없다. 울산은 또 삼포 중의 하나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5,000명이 죽은 것은 별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떤 해는 조선 전역에 여역으로 25만 명이나 죽은 해가 있다. 이주실록에는 4032년에는 5만 700여 명이 여역으로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해는 쑥종대왕 15년이었으니 불과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이었다. 그런가 하면 50년 후인 4082년에는 조선 전역 팔도에서 여역으로 사망한 숫자가 50만에서 60만 명이 된다고 이주실록에는 적혀 있다. 이 해가 영조대왕 25년, 26년, 2년 동안이었다. 나리, 그 숫자는 믿을만 한갑쇼? 물론이다. 조정에서는 여역에 저항할 만한 어떤 치료 대책도 세우지 못하지만 적어도 희생자들의 숫자만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것은 조세정책, 그리고 병역정책, 그리고 나라 살림의 근간인 농업 생산력의 정확한 파악이 중요했기 때문이다.